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21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가 중동 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과연 이 파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우려스러운데요.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오랜만입니다. 근데 오랜만인데 좀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어떻게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당장 이제 미국과 이제 이란의 전쟁으로 네.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토화된 거죠. 초토화. 그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표현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장이 많이 하락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이유가 우리가 어디 사실은 있다고?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 90% 석유를 수입하는 거고 대부분 중동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동의 수출길이 막히면 네. 우리는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네. 물가는 높아지고 네. 성장은 안 되는 구조로 들어가고 그다음 외국 자본들이 지금 빠지잖아요. 위험자산 아니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네, 네. 국내 거를 팔고 달러로 가거나 미국 증시로 간다.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덜 빠졌단 그렇더라고요. 말이에요. 네. 원래 어제 개장했을 때 2.6% 정도 빠졌다가 네, 거의 1% 선에서 방어를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가 AI라는 이 폼을 갖고 사실은 방어를 해준 거고 네. 거기다 이제 유가 올라가면 정유주라든지 방산주들이 또 뜨면서 네.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를 방어를 하고 있는 셈이고 네. 우리는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1,500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셈이고 네. 거기다가 지금 그랜트유라든지 WTI, 텍사스 WTI가 $80 넘어가면 네. 우리 정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좋을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지금 가장 걱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 제일 나쁜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서 그렇죠. 중동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유가 당장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자기들이 이란의 그 공중 전력 네. 그리고 해상 전력 다 파기를 했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최신 무기 쓰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무려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동전이 장기화되면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경기 침체 속의 물가 상승. 네, 경기 침체가 되면서 물가 상승하는 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3차 오일 쇼크라는 현상이잖아요. 처음에 70년도 오일 쇼크 1, 2차가 석유 가격이 원유가 2배, 3배, 4배, 5배, 10배까지 올라가면서 네. 모든 산업의 원가가 다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간 공급에서 하니까 물가는 올라갔지만 경제 성장은 안 되는 이 구조에 빠져버렸거든요. 네. 지금 너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 세계 원유 20%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막혔다. 하면 당장 $100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0까지 간다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두 배. 더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예. 실제로 충격은 옛날의 석유 파동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여기다 중요한 거는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 스케줄을 갖고 있어요. 금년에도 한 번은 인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금리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공급망 교란 때문에 일어나는 공급 원가의 상승, 네. 그리고 금리의 상승, 네. 이게 두 개가 올라가면 가계의 소비 못하죠. 지출이 확 줄어들 네,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생산이 줄어들 거고 경제 성장은 더 떨어질 거고 글로벌 네.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더 심해진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환율이 더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예.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미국의 그 3호 신용 펀드 같은 것들의 문제점이 터지기 시작하면 네. 이제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제 3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호 대출. 네네네. 그게 그동안 사람들이 좀 간과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었다가 이제 딱 드러나게 된 건데 특히 이제 지난달 20일이었나요? 그 블루아울이 그 3호 대출의 이제 강점이 있는 3호 펀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3호 펀드를 환매 중단을 시키고 네. 또 이제 잘들 아시는 그 블랙스톤까지도 지금 3호 대출 펀드에 대한 환매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펀드 판매를 멈춘다는 게 어떤 의미죠, 교수님? 펀드 판매를 멈추는 거 아니고 펀드의 환매를 멈춘다. 그러니까 제가 환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매를 멈춘다고 하는 이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예,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상장된 펀드가 우리 ETF라 그러는데 상장된 펀드가 환매를 안 해준다고? 네. 이건 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네. 일수섭리 벌어진 건데 요 얘기는 지금 이제 그 블루아울 캐피탈이 갖고 있는 블루아울 캐피탈 코프 2라고 하는 네, 이 펀드의 분기별 환매를 개인 투자자들한테 네. 영구히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펀드는 개인 투자자용 펀드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전용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 전용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여기는 기업 대출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기업 대출을 하면 기간이 길잖아요. 대출 기간이. 그래서 이걸 현금화를 못 해요. 네. 유동성 자산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고객들한테는 환매를 투자자들한테 환매를 분기별로 해줘요. 네. 그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죠. 아,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펀드들이 환매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제일 많이 대출해 준 데가 인공지능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에요. 네, 네. 근데 인공지능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 빨리 환매해줘라고 환매 요청이 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손해 보기 전에 빨리 그렇죠. 도서를 돌려달라. 빨리 빼야 예, 되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펀드들은 예. 규정상 분기별 순자산의 5% 정도로 환매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해줄 방법이 없게 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래 이제 이 블루아울 펀드가 다른 거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네, 유동성을 네. 좀 확보를 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합병을 하면 투자자들 20% 이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환매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블랙스톤 같은 경우도 네. 그 최근 자세 대표 3호 대출 펀드 지분의 그 7.9%에 달하는 환매 요청이 들어왔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환매해 주겠다고 한 건가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좀 큰 데고 네. 조금 유동성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기별 순자산의 5%가 환매 한도인데 지금 7.9%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7%로 한도를 늘리고 네. 자기네 임직원 펀드에서 0.9%를 커버를 해서 7.9를 맞췄군요. 7.9를 맞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환매를 다 해주는데 지난 네. 분기에 들어왔던 환매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도도 늘리고 자기 임직원 펀드를 갖고 해줬다. 네. 근데 여기만 해도 아직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심지어 블랙스톤조차도 이렇게 엄청나게 환매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이 3호 사채 펀드, 네. 3호 신용 펀드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AI나 기술주에 많이 투자하고 네. 빌려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위기가 온다고 느끼면서 주가도 급락하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환매 요청이 급증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모펀드가 여러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많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 이 그 사모 신용대출 시장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가 궁금해요, 교수님. 우리나라는 네. 이거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블루아울 그 사모펀드의 코프라고 하는 놈은 네. 개인 투자자 전용이에요. 네. 개인 투자자. 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자들, 뭐 연금, 기금 뭐 이런 것들이요. 이 연금 기금들이 예를 들면 뭐 MBK라든지 IMM에다가 투자를 하고 여기서 이제 재간접 투자를 하게 되는 구조라서 네.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슈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하지만 연기금이 또 한 거는 결국은 나중에 개인한테도 문제가 그렇죠. 파생적으로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연기금은 좀 집합 투자이기 때문에 네, 전체 네. 수익률로 관리를 하는 거라서 예. 여기는 포트폴리오고 포트폴리오의 구성상 어느 정도 되느냐를 좀 따져봐야 실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알 수 있어서 네. 아직은 뭐 그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블루아울 사태를 두고 그 2007년 8월과 유사한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다. 이게 금융위기의 전조일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3호 사채의 이 3호 신용펀드의 전체 규모를 보면 네. 실제로 이게 전체 3.5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4,600조쯤 되거든요. 전체 그래요? 시장이. 더 늘었군요. 네, 미국만 2.1조 시장이니까. 5년 새에 한 2배가량 폭증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났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이슈는 이겁니다. 네. 기간이 매칭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러니까 대출은 장기로 해놓고 유동화가 안 되게 만들어 놓고 환매는 분기별로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요청을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 펀드들이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나 AI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 실적이 안 나와요. 네. 그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이 기업들 주가가 떨어지죠. 네. 주가가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담보로 잡았던 주식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네.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네.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그러면 거기에 돈이 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대출을 못 해주는 구조가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블루아울뿐만이 아니고 네. 이 구조가 그대로 전형적인 구조거든요. 네. 네. 이 사모사치 펀드에.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 네. 위기가 올 수 있죠. 규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탄광 속의 카나리라는 게 이제 탄광 속에 그 카나리아를 위기의 놔두고 전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가스 위에 가스가 나오면은 카나리아가 먼저 반응하고 그렇습니다. 보고 이제 광부들이 탈출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전조라 네, 네. 이게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교수님?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제 찬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지금 위기 전조야. 아니야 그냥 단순한 그 어떤 오퍼레이션 에라야. 그 운용 에라야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카나리아라고 탄광석의 카나리아라고 보는 거는 과거의 BNP 파리바 사태 2007년에 네, 8월에 네. 환매 중단했잖아요. 소프트웨어 네. 모기지에서 갖고 있던 자산에 대해 환매를 중단해 버렸어요. 파리바가. 그러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금융위기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미스매치. 유동성 부족이 있고 환매의 급증이 있고 뱅크런이 일어날 거고 네. 그럼 그게 악순환 고리가 되면서 이게 터질 거다라고 네. 보는 게 이제 카나리아라고 보는 거고 탄광석의 카나리아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아니 블루아울이 이번에 그 30%를 환매를 해주기로 했죠.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14억 달러에 해당되는 자산을 팔았단 말이에요. 네. 99.7%의 가격으로. 네. 그러니 아직 자산 건전성은 있는 거다. 좀 더 기다려보자. 블루아울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네.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 블랙스톤이나 RS처럼 소프트웨어 기업에 더 많이 이 투자를 했던 RS 매니지먼트 말씀하시는 네, RS 거예요? 매니지먼트 네. 이런 데들이 예.
혹시 문제가 하나라도 더 생기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까 그 MBK 파트너스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블루아울하고 MBK 파트너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블루아울이 MBK 파트너스 주주입니다.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지분을? 주요 주주라고 너무 좀 갖고 있는 제가 한번 기억이 안 나는데. 2022년에 2022년에 사실 13%를 13%를 당시에 10억 달러에 인수했네요. 네. 1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네. 그래서 파트너고 MBK 파트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금들을 모아서 이 펀드 만들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이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MBK 파트너스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손실이 전이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구조라고 보입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거는 레퓨테이션이죠. 네. 블루아울이 뒤에 MBK 파트너 백업해줘. 그동안은 좋았었는데 그게. 그렇죠. 네. 평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쟤를 못 믿겠네 이렇게 되니까 MBK를 못 믿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부진이라든가 AI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보다 나오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월가에선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은가요, 교수님? 지금 이제 월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완전 양극화라고 봐요. 네. 진짜 극심한 양극화죠. 그리고 수익성 검증을 해야 된다. 이제는 AI를 한다고 해서 다 투자를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한다고 해서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금 창출력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네. 실질적 수익 창출력에 기반해서 옥석 가리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스포스처럼 실제로 그 대형 우량주들 현금 창출이 하고 네.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은 다 사라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저가이기 때문에 대형 펀드들이 M&A를 할 가능성이 기회다라고 M&A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는 아무튼 소프트웨어 기업이 유망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검증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에서는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금감원에서 어쨌든 그 블루아웃 캐피털 사태 이후에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중동전으로 당장 어제 오늘 뭐 국내 시장 아주 완전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토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동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사모펀드, 네. 사모신용 이런 문제들도 같이 겹쳐 있어서 네. 투자자들의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는 이제 산이 높았으니까 이제 골이 깊다 뭐 이런 표현도 했지만 증시의 격언이 참 많은데 다 맞습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지금. 네, 떨어지겠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라. 이거 저 죄송한 말씀인데 네. 지금 이럴 때는 몸조심해라라고 어제 오늘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때 들어가야 된다. 이만큼 빠졌으니까 오늘 엄마 갖고 이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눈에 띄어서요. 네네 눈에 띄는데요. 그거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한번 사태를 좀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가 바로 올라가진 않고 약간 횡보를 할 거예요. 이제 그때가 어떤 때냐를 조금 더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지금 만약에 레버리지를 사용하셨다면 빨리 담보비율을 좀 조정을 하셔서 그 네. 레버리지를 좀 없애주는 이런 그 조정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도 예를 들면 방산주 네. 아니면 뭐 유가 정유 회사 뭐 이런 주식들로 조금 약간 가서 방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방산주도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또 그렇지 않아서 변동성이 근데 이제 크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네. 장기화됐을 때는 그쪽이 무조건 가게 될 거니까 이제 그런 그렇겠네요. 부분들 일단 해칭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다른 거는 환율도 좀 봐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을 해치를 지금 5,500원 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뭐 미국 달러를 사시거나 아니면 그쪽 관련된 ETF를 사시거나 이래서 조금 더 해칭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좀 신중한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경영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